25살의 대학원생이 집을 샀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제 힘으로 돈을 벌어서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홍익대학원에 다니는 천모 군이 17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연히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천군이 대학 입학 때 수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에 받은 장학금, 학비 보조금, 기숙사비 이런 돈에다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까지 합쳐서 큰 돈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그 아르바이트도요. 수상 안전요원, 대리아버지 이런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했다죠. 자,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에다가 컴퓨터까지 설치해놓은 어엿한 집주인이 된 셈인데요. 요즘처럼 대학생들의 돈 씀씀이가 해픈 때 시사하는 바가 큰 뉴스지요. 내가 25살 때는 뭘 했었나? 아니면 내가 25이면 뭘 할까?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How can I keep on smiling at their disguise when I know nothing good ever comes from lies? My heart is no beginner, but still I can lose my temper. Yeah. How can we keep on watching that fucking TV? We're so bored, we don't even care what we see. Takes our strength away and never shows us the way. No, but I think I know the answer.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How can the banks of a river meet? Sitting on her bed, staring at her feet. She thinks life is water, and love is a river. Oh yeah. But is a child the answer?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We could dream of a grand evolution where we wouldn't have any more questions. There will be no more pretenders, yeah. You the love that I offer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Don't know nothing, but I do know that it's a mystery.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릭 베송 감독의 영화 서브웨이 중에서 에릭스 라의 노래였습니다. 설날 밤에 방송해드리는 FM 영화 음악. 오늘은요, 새로운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도 모시겠고요. 자, 잠시 후 뵐게요.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야.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 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리.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에 선 25가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 편도 있죠? 어째서 사람을 사랑한 게 죄가 됩니까? 나는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완전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제라를 어디 있어요? 사랑을 위해 죽다. 관습에 항변하는 사랑의 용기,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죽다.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대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4년 동안 기다려온 본조비의 새 앨범 Keep the Faith. 지금 폴리그램에서 그들과 만나십시오. 폴리그램. 20살 치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햄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소설 토정 비결을 아십니까? 네,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전 감동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선도의 대가 토정 이지함,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세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라임라이트, 그 무대에 설치하는 무대 조명 등을 말하죠. 찰리 채플레인이 1952년에 감독 주연한 영화 라임라이트의 주제곡이었습니다. 게오르그 장필이 펜플루스로 연주해드렸고요. 뒤뚱거리는 팔자걸음, 몽뚝 잘라놓은 것 같은 코수염, 왜소한 체구. 이 보잘것없는 방랑자가 등장하는 영화에는 항상 웃음이 넘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편에는 또 언제나 삶의 피해, 고독에 찌들린 인간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죠. 가난한 소시민의 대변자 찰리 채플린. 무성영화 시대에 이 위대한 예술가가 다시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새 영화 채플린이 그 작품입니다. 죽은 지 15년 만에 부활되는 채플린의 일생. 그것은요,
그의 빛나는 예술 세계와는 달리 절망과 고독으로 얼룩진 세월이었습니다. 채플린은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 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영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화려한 전성기를 누린 채플린은 만년에는 망명을 떠납니다. 당시 미국을 휩쓸던 메카시 선풍이 그를 빨갱이로 몰아붙인 것이죠. 영화 채플린은 그가 5살 때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년에 대한 이 짧은 기록이 끝나면 채플린은 어느새 83살의 노인이 돼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아카데미 특별상을 수상하기 위해서죠. 이것으로 그는 미국에서 지난 20년간 잃었던 자신의 명예를 되찾은 셈입니다. 그 뒤에는 회상 형식으로 쭉 젊은 날의 채플린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의 영화적 업적, 그리고 불행했던 사생활,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함께 그려지게 되죠. 황금광 시대, 모던 타임스, 라임라이트, 위대한 독재자, 이런 초창기 영화사의 황금기를 이룩한 업적 속에서도 채플린은 예술적 번민, 이런 것들로 밤을 새우게 되죠. 이런 한 영화 감독의 고민, 그리고 실패로 끝난 3번의 결혼 생활. 영화 채플린은 이처럼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찰리 채플린의 모습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채플린의 메인 테마 듣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연출은 리차드 아텐버러 감독이 맡았는데요. 그는 영국에서 서라는 칭호를 수여받은 배우요 제작자 겸 감독입니다. 우리에게는 간디라든지 코러스 라인, 그리고 자유의 외침, Cry Freedom, 이런 영화들로 잘 알려진 감독이죠. 지난 92년 이 리차드 아텐버러 감독이 영화 인생 50주년을 맞은 해라고 합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네요. 노장 감독. 그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1인 다역을 했던 조국의 선배 감독에게 관심을 갖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영화 채플린,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극 중에서 채플린 역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맡고 있어요. 그는 한때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정규 멤버로 활동했고요. 또 영화 에어 아메리카에서는 조연을 맡은 그런 배우입니다. 그의 캐스팅, 예상을 뒤엎은 거라고 하죠. 자, 이 밖에도 채플린의 인생을 거쳐간 중요한 인물들에는 아주 쟁쟁한 스타들이 열연하고 있습니다. 채플린을 헐리우드로 데려간 제작자 겸 연출가 마크 세네트, 이 역에는 댄 애크로이드가 등장하고요. 또 채플린의 가장 절친한 친구 더글라스 페어뱅크스 역에는 케빈 클라인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자 채플린의 숭배자였던 여배우 밀드레드 해리스 역은요, 밀라 요보비치, 그리고 채플린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오나 오닐 역은 미라 켈리가 맡았습니다. 실제 오나 오닐은 극작가 유진 오닐의 딸이죠. 그리고 또 다이안 레인도 여기 나오는데요. 채플린의 3번째 아내였던 여배우 볼레트 고다르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채플린의 딸 제랄드 채플린이 영화에서는 그의 어머니로 등장한다고 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항상 새로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찰리 채플린. 그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자, 영화 채플린 중에서 한 곡 더 들을게요. 스마일. 이 곡은요, 채플린이 직접 작곡했고요. 또 영화 모던 타임스의 주제가로도 쓰였죠. 모던 타임스 마지막 장면을 보면 채플린이 같이 가던 그 여배우에게 스마일, 스마일, 그 스마일을 하라고 하는 그 장면이 인상 깊죠.
주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직접 부릅니다. 스마일. 약간 현대적으로 편곡했죠. 최신작 영화 채플린 중에서 주연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직접 부른 스마일이었습니다. 자, 경북 경산시 중방동의 김동현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네버엔딩 스토리 중에서 네버엔딩 스토리. 리더 정성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설날 새벽 밤 설에도 이렇게 나오시니 죄송하네요.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을 드려야겠군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오늘 무슨 영화 얘기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영화는 금년에도 착한 사람은 얼마 없을 모양입니다. 첫 번째 선택한 영화는 A Few Good Men, 소수의 선인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오늘 재판대에 올렸는데 그 골든글로브 작품 감독 남자 주연 조연상 후보에도 올라와 있고 또 타임지에서 뽑는 템베스트 기록이라든가 모든 그 92년을 정리하는 수많은 평론가 상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대에 올려놨다고 서두를 꺼내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유죄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이 영화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얼핏 보기보다는 의외로 이 영화가 복잡합니다. 네. 대충 캐스팅과 스텝을 소개하면은요. 감독은 로브 라이너, 그리고 촬영 로버트 리차드슨, 음악 마크 셔먼, 감독 29살짜리 브로드웨이 극작가 알론 소트킨입니다. 네. 그리고 주연 배우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탐 크루즈, 데미 무어, 잭 니콜슨, 거기에 케빈 베이컨, 키퍼 서더랜드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토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쿠바에서 가장 가까운 미 해변 기지 콴타나모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희생자는 센티아고 이등병입니다. 그리고 2명의 상병과 일병이 저지른 살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데니엘 캐피 중위와 여자 조앤 갤러웨이 소령이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레드코드, 우리나라 말로는 흔히 야간 집합이라고 알려진 얼차려라고나 할까요? 라고 알려진 자체 내 가혹행위를 통해서 저지른 것이 상부로부터의 명령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센티아고가 소속되었던 소대장 캔드릭을 소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사령관 맥킨슨 중령은 이 모든 것이 사령관 제이섭의 명령이었음을 알려주고 자살하는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제이섭을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국 국무회의의 실력자였고 게다가 무죄 판결 나는 경우에는 거꾸로 명예훼손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데니엘 캐피 중위는 모든 것을 걸고 제이섭 사령관을 법정에 불러세워 한판 승부를 벌립니다. 마지막 장면이 모든 평론가들이 엄지손가락 꼽는 장면입니다. 탐 크루즈와 잭 니콜슨이 맞부딪혀 싸우는 그 장면에서 탐 크루즈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잭 니콜슨 앞에서 재롱을 떠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마지막 재판 장면이 11분이었었는데 무려 탐 크루즈는 NG를 50번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탐 크루즈를 놀라게 한 것은 이 50번 연기를 매번 잭 니콜슨은 똑같은 정도의 열기를 갖고 아주 흥분되고 격양된 표정을 보여서 탐 크루즈가 역시 선생님이 제 스승이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후일담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영화는 좀 더 복잡 미묘한 상업적 전략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영화의 감독 로브 라이너는 이른바 작가 감독, 즉 한 편의 영화를 한 감독으로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아니라 프로듀서 감독, 그리고 A Few Good Men은 시스템 영화라고 부르는 편이 정확할 것입니다. 시스템 영화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로브 라이너는 캐슬락 엔터테인먼트라는 프로덕션의 제작자이자 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첫 번째 영화는 88년도 윈터 피플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봉되어서 약 3,000명 관객이 보고 끝난 영화인데요. 이것은 미국에서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테드 코제프였었고 주연 배우는 커트 러셀과 켈리 맥길리스였는데 나쁜 영화는 아니었지만은 제작비 3천만 불에 수익 500만 불의 재난을 맞이했습니다. 로브 라이너는 어쩌면 이 한 편으로 그만 다시 프로듀서 생활을 포기하고 감독이 돼야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심기일전
도전한 영화가 바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였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평론가들도 평가가 좋았고 모두들 우디 앨런의 애니홀을 예상하며 그만큼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니홀은 그해 75년도에 4천만 불을 흥행을 올렸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브 라이너는 딱 이야기하기를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깨고 이 영화는 9천만 불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로브 라이너한테는 아카데미 작품상보다 훨씬 반가운 소식이었던 셈입니다. 그 후 캐슬락 엔터테인먼트는 미저리,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 시티 슬리커즈의 아주 촌스러운 우리말 제목이었었고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개봉된 허니문 인 베가스 등이 차례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화들 리스트에서 금방 보셔서 아시겠지만 캐슬락 엔터테인먼트는 80년대에 유일하게 SF나 액션에 의존하지 않고 드라마와 스타 시스템으로 승부하는 프로덕션이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캐슬락 엔터테인먼트를 누가 후원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컬럼비아 영화사 마크가 올라옵니다. 근데 컬럼비아 영화사는 전통적으로 스타 시스템 영화로 성공한 영화사입니다. 네. 이를테면 워너브러더즈 하면은 액션 영화와 갱스터 무비, 폭스사 영화 하면은 테크놀로지 개발, MGM 하면 장르 영화, 특히 뮤지컬. 그러나 이 회사는 스타 시스템으로 성공한 반면에 똑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즉 80년대에 SF 영화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소니에 팔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하여 컬럼비아는 캐슬락과의 아주 밀월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브 라이너에게서 그 어휘군매는 도박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맡은 영화 중에서 최고의 제작비의 영화였었던 셈입니다. 탐 크루즈가 1,500만 불을 가져갔고 잭 니콜슨 500만 불, 데미 무어 200만 불. 그러면 로브 라이너 감독은 얼마 가져가야겠습니까? 글쎄요. 당연히 2천만 불 이상이었겠지만은 500만 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총 제작비는 4,090만 불이었고 광고비가 2,300만 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제작비만으로도 이미 에이리언 3편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로브 라이너로서는 이 영화를 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매스컴에는 마치 로브 라이너가 이 시나리오를 받아 너무 좋아서 찍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브로드웨이의 29살 극작가 알런 소르킨이 쓴 이 대본을 제작자 데이빗 브라운이 이미 2년 전에 사놓았었던 것입니다. 이 대본은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했고 그래서 기세가 등등해진 아론 소르킨은 영화 각색 테이블에 나타나서 로브 라이너를 그토록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로브 라이너에게 얘기하기를 이 영화는 하이눈 같은 영화가 돼야 됩니다. 감독에게 이보다 더 치욕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원작은 재판정에서 시작해서 재판정에서 끝납니다. 즉 영화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시간과 공간의 일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각색자는. 참다 못한 로브 라이너 소리 질렀습니다. 이 나쁜 놈. 나도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것이 그 테이블 석상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가장 고민한 것은 캐스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캐스팅이 바로 이 영화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브 라이너가 가장 처음 캐스팅한 것은 데니엘 캐피 역의 탐 크루즈입니다. 탐 크루즈 하면은 두 가지 역할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탑건에서의 이미지였었고 또 하나는 7월 4일생입니다. 두 가지는 말 그대로 양면성인데 그러나 두 가지를 합쳐놓으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우파내의 진보파, 우파의 멜로드라마, 우파의 로맨스. 특히 어퓨근맨은 탑건의 하층민 페르소나, 하층민의 성격을 가진 주인공을 엘리트 페르소나로 바꿔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외로운 아들이면서 또한 아버지의 망령 아래서 억압받는 오이디퍼스입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사회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두 번째, 독립하기 위한 통과 제의로서 아버지의 대리물을 죽여야 됩니다. 어피군맨은 또 다른 의미에서 아버지의 망령 아래 놓인 다니엘 키피가 아버지의 대리물인 제이섭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싸워야 하는 제이섭 사령관의 제익 니콜슨은 그 다음에 캐스팅된 인물입니다. 제익 니콜슨은 이 영화 속에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떠맡습니다. 그 하나는 우파 군국주의 매파이면서 또한 다니엘 캐피의 아버지의 대리물입니다. 그는 영화 시작하자마자 캐피를 만나자마자 이야기합니다. 난 자네의 아버지를 잘 알지. 그쵸. 제익 니콜슨은 잘 보십시오. 80년대에 들어서서 부시 정권 이후 유난히도 망령으로서의 악역을 많이 맡았습니다. 이스트윅의 마녀들도 그러했었고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나온 브로드캐스팅 뉴스에서도 그렇고 또 배트맨에서는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는 부시시대 전형적인 악역의 페르소나였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가 착한 역을 맡은 영화는 모두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아이언 위지가 그렇고 또 투 제이크, 즉 두 명의 제이크가 그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 갤러웨이, 이 데미 무어 역은 처음에는 미셸 파이퍼를 염두에 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캐스팅 디렉터인 제인 젠킨스가 결사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의 로맨스 장면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헐리우드 최고의 미남과 최고의 미녀를 쓰겠는가? 혹시 관객들은 거기서 쓸데없는 상상을 하지는 않겠는가? 그래서 결정된 것이 데미 무어입니다. 그런데 데미 무어 하면 그 성공작은 단 한 편, 사랑과 영혼입니다. 사랑과 영혼 속의 데미 무어는 망령을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 영화 속에서 망령을 쫓아내는 일종의 엑소시스트 역할을 합니다. 그는 계속 다니엘 캐피에게 얘기합니다. 깨어나서 세상을 돌아보라. 네 엘리트 의식을 부셔라. 어피군면에서 그녀는 유일한 여자입니다.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녀가 맡은 역은 로맨스 메이커로서의 여자가 아니라 사건을 지켜보는 관찰자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영화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맡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은 계속 데미 무어의 눈으로 이 사건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일 것입니다. 첫 번째, 탐 크루즈와 제익 니콜슨의 대결을 그 어느 편에서도 아닌 대결 자체로 보게 하려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을 남성 중심적인 사건으로부터 그 성적 차별을 남자로 통일시켜서 선대악, 진보대 보수의 싸움으로 보게 만들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요. 좀 그러기에는 글쎄요, 제가 보기엔 데미 무어가 끊임없이 이제 탐 크루즈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면은 있잖아요. 근데 좀 더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성일 씨가 생각하시는 그 다음 부분이에요. 두 사람을 예를 들면 이제는 끄덕거리실 것입니다. 왜 키퍼 서덜랜드와 케빈 베이컨이 등장했겠습니까? 키퍼 서덜랜드는 로브 라이너 감독의 그 앞에 찍은 스탠 바이 미라는 영화 속에서 악당 틴에이저의 보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브 라이너 말에 의하면은 만일 스탠 바이 미 속에 이 키퍼 서덜랜드가 그대로 큰다면 아마도 어퓨 굿맨의 이 소대장 같은 인물이 됐을 것이다. 즉 뒤집어 말하면 해병대 소대장의 전형적인 인물의 성장 과정과 그 성격에 대한 감정이입으로서 키퍼 서덜랜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탐 크루즈와 싸워야 하는 케빈 베이컨은 풋 루즈 이후 서버브, 즉 교회에서 자라나서 성공하는 입지전적 주인공을 계속 맡았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데니엘 캐피의 시골판 성공담이 바로 케빈 베이컨입니다. 그런데 서버브, 즉 교회 캐릭터가 여피족, 즉 도회족, 그 도회파 주인공에게 영화는 패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뭔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눈치채신 분이 있으시겠 텐데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과 아무 관련이 없는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한 재판 영화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결코 JFK처럼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JFK보다 훨씬 정치적입니다. 이 영화는 92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교묘하게 편승해서 만든 스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촬영 일수 68일 만에 개봉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촬영이 개시된 시점이 선거가
클린턴의 압승으로 끝났을 때였고 개봉일은 클린턴 취임 전후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공격 목표들이 이상하리만큼 부시 정권을 비난했었던 클린턴의 선거 전략 구호와도 유사합니다. 부시가 가장 정치적으로 최악의 수를 둔 것은 국내의 경제적 침체와 이유 없이 이라크전을 장기화시킨 것입니다. 제이섭 사령관은 쿠바 바로 앞에 있는, 즉 사회주의자들 앞의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쿠바는 잘 알려진 대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제이섭 사령관은 2차 대전 세대이고 냉전주의자이며 관료주의자이고 여성 차별론자이고 한번 대미무에게 행한 태도를 보십시오. 거기다가 사회주의자를 무서워하는 전체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제이섭과 싸우는 다니엘 캐피는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고 국제적인 임무보다는 국내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자보다 낮은 계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은 현실보다 법정에서 끝난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으로 진보파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캐피가 계속 즐기는 스포츠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구였죠? 네, 맞습니다. 야구는 미국의 국민적인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싸움을 벌이는 투수나 팀을 이끄는 포수가 아니라 힘껏 치고 다시 홈으로 돌아와야 하는 타자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다니엘 캐피가 결국 보수주의자로 회귀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많은 평론가들이 그냥 지나치고 있는 가장 흥미진진하게 여겨졌었던 것은 사병 살해를 했었던, 그리고 레드코드의 희생자인 두 병사입니다. 두 병사는 한 사람은 흑인이고 또 한 사람은 백인 게이입니다. 흑인과 게이, 이 두 사람은 결코 벌을 받은 것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로브 라이너는 인종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동성 연애자들에게는 극단적으로 적대적입니다. 평론가들은 여하튼 어피 굿맨의 바로 로브 라이너의 이 순발력 있는 대응을 높이 산 것이고, 그리고 미국 영화 관객들은 영화에서 부시와 클린턴 논전을 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이라크전 승리로 2년 전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가 오스카에서 횡재한 것과는 반대로 최근 클린턴 정부의 이라크 폭격은 오히려 어피 굿맨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아카데미에서 93년도에 참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 것인지, 이 정도 재판적 영화라면은 100편 이상도 지금 당장 열거할 수 있는데 그게 저는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치기 쉬우신 것. 이 영화에서 재판정 장면 아마 어디서 많이 보시던 솜씨와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JFK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촬영 기사가 로버트 리처드슨, 즉 JFK로 아카데미 촬영상을 받았던 그 친구입니다. 네. 예. 정성희 씨께서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A Few Good Men. 언제 그 영화가 아마 어제쯤? 어제 아마 다른 영화로 바뀌었을 거예요. 대한극장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참 재밌게 저도 본 영화였는데요. 정성희 씨를 통해서 그 영화를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니까 또 새롭고 좋네요. 여러분들도요. A Few Good Men을 보신 분들 한번 그 장면들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정성희 씨의 그런 독특한 시각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희 씨.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일까요? 궁금해. 비밀인가요? 예, 네. 다음 주에 기대해 볼게요. A Few Good Men 중에서 듣습니다. 하운드 닥. 이름이 긴 가수죠. 윌리 메이 빅 마마 톤튼입니다.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Been snooping around my door.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Been snooping around my door. You can wag your tail, but I ain't gonna feed you no more. You told me you was hot, man, but I can see through that. You told me you
하운드덕. 사냥개의 이름이죠. 그 사냥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하운드덕의 속성을 끝까지 제이섭 대령에게 대항하는 톰 크루즈를 빗대어서 이 음악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윌리 마마 빅 톰튼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광주 광산구 김형미 씨가 신청하신 곡이기도 했고요. 마지막 곡은 영화 부메랑의 End of the Road입니다. 보이스 투 맨의 이 노래는 성남 수정구의 이주연 씨, 서울도봉구 서지영 씨, 서울 노원구 상계육동의 박봉규 여학생, 그리고 관악구 신림사동의 정수진 씨께 띄워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We belong together, and you know that I'm right. Why do you play with my heart? Why do you play with my mind? Said we'd be forever, said it never died. How could you love me and leave me and never say goodbye? When I can't sleep at night without holding you tight, girl, anytime I try, I just break down inside. Pain in my head, oh, I'd rather be dead, spinning around in the road. Although we love to the end of the road, still I can't let you go. It's unnatural. You belong to me, I belong to you. Close to the end of the road, still I can't let you go. It's unnatural. You belong to me, I belong to you. Girl, I know you really love me. You just don't realize you've never been there before. It's only your first time. Maybe I'll give you, maybe you'll try. We should be happy together forever, you and I. Love me again like you loved me before. This time I want you to love me much more. This time instead, just go to my bed and maybe just go with me tonight. Although we go to the end of the road, still I can't let go, baby. You belong to me, I belong to you. I don't know what I'm gonna do, 'cause I know I've come to the end of the road. Still I can't let go. Throw me out a little bit, baby. You belong to me, I belong to you. Girl, I'm here for you. All those times at night when you just hurt me and just ran out with that other fella. Baby, I knew about it. I just didn't care. You just don't understand how much I love you, do you? I'm here for you. I'm not out to go out there and cheat all night, just like you did, baby, but that's alright. I love you anyway. And I'm still gonna be here for you till my dying day, baby. Right now, I'm just in so much pain, baby, because you just won't come back to me.
will you? Just come back to me.